13페이지 제4절 13페이지 부동산의 특성이 나와요.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일단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서 의미 없고 토지 특성 바로 옆에 보니까 물리적 특성이란 말이 있어요. 시험에 이제 딱 지문 2번 나왔는데 자, 그 옆에 보니까 개별적 특성도 있고 일반적 특성도 있는데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성.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은 이 토지는 해당되고 저 토지는 해당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죠.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부동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래.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근데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등등 가로 조건, 획지 조건 등등등 이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토지마다 다 달리 나타나겠죠. 그런 것을 물리적 특성 중에서 개별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오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치, 크기, 지세, 가로 조건 등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일반적 특성이라 한다. 틀렸죠? 네, 그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자연적, 경제적 특성, 요게 이제 시험에 준대. 어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자연적 특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 또는 뭐 본원적 특성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또는 인문적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시험의 주예요. 주.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토지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런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죠? 다음. 얘는 중요도가 확 떨어집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란 말인데, 자, 인간이 살아가는 걸 경제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인문활동이라고 돼.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한데 토지 스스로가 자기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경제활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필요에 맞게끔 하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경제적 또는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불러주는데, 그러면 이런 특성은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시험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책에 부동성 나와요. 부동성.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게 이제 부동성인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오답이 절대 안 나오는 지문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저 땅 샀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하세요? 네. 어제 어떤 학생은 진짜요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예. 진짜요? 내 땅 샀다고 그랬는데 진짜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소리 아닌가요? 그죠? 그럼 나쁜. 어디에 있는 거 샀는지 궁금하죠. 어디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어디에 있는 거 샀냐 그러면 대충 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 땅을 샀냐면 하단 1동의 27번지 땅을 샀대. 여기 있는 거 이걸. 그러면 제가 거래한 이 토지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거래한 그 토지의 위치는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명백한 그 공간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 시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제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하나 샀어. 우유. 그럼 이 물건, 우유란 물건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집에 갈 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예, 우유는 움직이니까.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단 1동 27번지 토지는 분명히 내 건데 내가 집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소유할 수 있는 형태만 가져가는 것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는 동그라미 2, 3번이 절대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의 국지, 지역화, 지역마다 서로 다르더라. K7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가능해요. 대구 지역은 K7이 남고 부산은 부족해. 남는 K7
부산 지역으로 지역 간 이동을 시켜서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아. K7은.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구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 땅값 떨어져. 부산은 자꾸 인구가 유입돼. 땅값 올라.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대구에서 남는 땅을 부산으로 옮겨주면 될 텐데 돼요 안 돼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일단은 핵심 지문 7번에 3번 먼저 읽어볼게요. 저 밑에 핵심 지문 7번에 3번. 저 밑에 13페이지 네 3번.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는 동일한 용도, 동일한 면적 등이라면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는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동질적인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 OX.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토지는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지가가 떨어져. 침체 현상이 나타나. 다음에 부산 지역은 지가가 올라. 투기 현상이 나타나죠.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다. 지역화, 국지화.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다음.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부분시장, 뭐 하이시장이란 말이 있는데 어쩌다 나오긴 하는데 오답이 아니에요. 자, K7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시장이 없어요. 네, 동일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는 전국적인 시장만 있는 거고. 그런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구 지역, 부산 지역, 무슨 지역,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동그라미 3번. K7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외부 지역의 환경이 차량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토지는 부동성, 움직이지 않고, 토지는 인접 토지하고 인접성,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접한 주변 지역으로부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죠. 그게 바로 외부 효과죠. 우리 다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그래서 토지는 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평가하려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상황도 분석.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이렇게.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게 없어. 개별성이 있어. 부동성과 개별성. 그러니까 직접 가서 알아보는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다음. 1000만원짜리 고양이를 학원 밑에 있는 1층에 우리은행 가가지고 대출 담당 직원 책상에 올려놓고 얘 담보로 자꾸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대출 안 된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면 2000만원짜리 고양이가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토지의 특성이 빗대어서 설명해봐. 했더니 토지는 담보로 잡힌 토지는 도망가지 않는데 부동성이 있대.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인정이 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또 담보로 잡힌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담보 가치로 인정이 되지만 고양이는 죽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어서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통한 저당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근데 이제 시험에는 다 나오지만 2번과 3번이 핵심이라는 거. 네, 다음. 저 밑에 동그라미 5번, 4번, 5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겠죠. 그렇죠? 5번. 그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시라는 데 있어요. 경기도 이천, 여주 이천이 있는데 거기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 공장 하나만 가지고 이천시에 내는 세금이 1년에 1000 몇백억이 되더라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공장 이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구역 안에 대기업 공장이, 우리 행정구역 안에 대단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조세 수입이 커지겠죠. 왜?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5번 보면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그 정도. 넘기세요. 14페이지 이제 부증성 나오는데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증성.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증성인데, 자, 이 A지역이 있다. A지역의 토지 총량은 100만 제곱미터다. 왜 100만 제곱미터냐? 여기서 택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지도 있는데, 택지양이 30만 제곱미터, 농지 30만, 임지 40만. 자, 계산 문제. 3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얼마? 100이죠.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예요. 자, 그런데 A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와. A지역으로 사람들이 술 먹으려고 회식하러 많이 와. 그러다 보면 A지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택지도, 상업지를 지을 택지도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농지 5만 제곱미터, 임지 5만 제곱미터, 즉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 양을 40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농지가 줄었겠죠? 이렇게. 요것도 줄었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아까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40 더하기 25 더하기 30은 얼마? 100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지역의 지역 전체의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을 보자.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가격과 공급량.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100만 제곱미터다. 근데 가격이 100원 할 때도 100만 제곱미터.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져도 A지역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제곱미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해도 A지역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제곱미터. 맞죠? 따라서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양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은 수직이죠. 수직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완전. 그렇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 다음. 그러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란 것은 가격이 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토지의 양은 전혀 반응이 있다 없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토지의 양의 반응은 몇 %다? 0%.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탄력성 값은 0이다. 라고 다음 주에 묶어서 다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 플러스. A지역에서 택지라는 용도의 토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경제적 또는 뭐 용도적 공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볼게요. A지역의 택지양은 최초에 30만 제곱미터 있죠. 최초에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격이 100원 할 때 30만 제곱미터 있는데, A지역의 택지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지니까 택지양이 40으로 증가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A지역에서 택지의 공곡선을 보니 수직이 아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상향이란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점이 있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우상향이 돼. 그 말은 결국은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A지역의 택지 공급량은 30에서 40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A지역에서 택지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A지역은 택지의 변화를 놓고 보니까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부증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볼래요? 아까도 100만 제곱미터고 지금도 A지역 전체의 토지 양은 얼마예요? 100만 제곱미터죠. 그래서 절대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단지 A지역 내에서 어떤 용도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어떤 용도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절대 부증성의 예외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는 단지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무슨 공급일 뿐이다. 경제적 공급일 뿐이다.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번. 예. 일단 책 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반 제한은 생산 비용을 투입하면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생산 비용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공급 법칙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요. 그게 공급 법칙인데 토지는 가격이 상승해도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증가되지 않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반대로 접근해 보면 토지는 가격이 떨어져도 그 물리적인 양을 감소시킬 수도 없어요. 없앨 수도 없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부증성과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격이 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토지 양은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이다. 맞죠? 이 말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3번. 부증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최유효 이용에 맞게끔 하래. 4번. 희소성이 증대. 5번 토지 공개념. 자,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에요. 토지 공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다. 양 불변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땅덩어리 양은 그대로인데, 양은 그대로인데 자꾸 인간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요가 증가해. 특히 개발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그대로인데 땅값만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증대돼. 집가가 막 올라.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빼고 가게 들어서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땅덩어리는 한정적인데 자꾸 인간의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가만 놔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봤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즉 토지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소유권은 허용한다 안 한다. 내 거니까 내 멋대로 쓰겠다.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유권만 인정된다?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이 된다. 중요한 지문이죠. 그리고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독점 소유 욕구가 발생하고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 핵심 지문 2번. 토지는 비생산성, 부증성 때문에 개별 용도 관점에서도, 용도를 바꿔 쓰는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말은 경제적 공급마저도 안 된다 이 말이니까 틀렸죠?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를 확대 공급시킬 수 있죠. 그럼 부증성 예외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부증성 예외는 없어요. 네. 다음 4번. 부동산은 시장은 상황이 변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수급 조절의 난이성 뭐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부증성 때문에 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원하는 만큼의 공급량을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 내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됐고 5번. 자, 7번 볼게요. 토지 양은 항상 불변이죠. 공급량은. 근데 토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가격의 변화는 토지 공급량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리고, 따라서 토지 가격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집가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맞죠? 11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수직. 그러니까 12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 가격 탄력성은 0이다. 맞아요? 수직. 완전 비탄력적 0. 0 이렇게. 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영속성이 나와요. 영속성. 영속성. 네. 영속성.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속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번에
저번 주도 했고 저저번 주도 했는데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다라고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 맞는데 아무 말 없이 감가상각하면 물리적 감가를 말해요. 근데 기억도 니은도 모두 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생기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토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외부 지역에 혐오 시설 등이 들어선다면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적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억. 토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니은. 토지 자체는 뭐가 문제 있겠어? 근데 건축주가 이 토지를 가지고 건물 짓는데 뭐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지었다든지 굉장히 토지하고 건물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게끔 언밸런스하게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상호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억니 모두 다 이제 시험에서 언급했던 표현들인데 따라서 정리를 하면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O. 아무 말 없이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를 말하니까. 근데 토지는 영속성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의 감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X. 기능적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5월달부터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되게 좀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날씨도 이렇게 좀 더 더워지고 또 이제 막 5월, 6월부터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럼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질 텐데 근데 보니까 또 세상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꼭 이 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언젠가 월요일날인가요? 저 지리산에서 어떤 등산객이 100년 된 천종 산삼을 캤다잖아요. 호가가 1억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가 좀 막 안 되고 그러면 이 길만이 살 길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지리산 가서 산삼 캐고 그러면 돼요. 자, 어디 산삼은 영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산삼 1억짜리 캤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캤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3일만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속없이 빌려줬어. 3일 후에 찾으러 갔더니 있겠어요, 없겠어요? 뱃속에 들어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산삼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임대차가 안 돼. 근데 토지는 이용권이 존재하니까 임대차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그 산삼을 보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강의한 게 제가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게 첫 직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력서를 한 번도 여지껏 써본 적이 없어요. 이제 강의를 이제 31살 때부터 강의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한 4년 됐나? 4년 정도? 전에 이제 저 강의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산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산도 잘 다니고 하니까 10만일을 내가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애 엄마를 방 꼬셔놔가지고 정말 지리산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갔으면 그걸 내가 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 죽겠어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별표는 치지 마. 오답이 안 나와. 오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지문 5개 중에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는 지문은 의미가 없어요. 막 바꿔서 함정 걸어놓고 틀리게 내주는 지문 있죠. 그런 것을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3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만 의미가 없어. 자 어디 이제 우리 그 소득이득이 운영을 통한 소득이고 자본이득이 처분을 통한 소득인데 자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7년 동안 보유하면서 매년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을 얻다가 7년 후에 처분해서 자본이득을 얻을 수도 있대. 자 볼래요?
7년 동안 토지 가지고 있다가 7년 후에 팔려고 내놓으면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토지는 수명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에 의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뭐 됐습니다. 다음 3번 밑에 또다시 3번이 나왔죠. 당연히 몇 번을 고쳐놔야 돼요. 4번 그 밑에 거는 5번 그 밑에 거는 6번 빨리 고치세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고쳐 그냥. 민망하니까. 자 3번 밑에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6번 고쳤죠? 네. 이제 4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우리 저번 주에 수익하는 법을 했어요. 수익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에 뭘 더한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봤구만.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감가상각률인 자본 회수율을 더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률인데,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돼야 한대요. 토지는 영속성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이율에 얘만 들어가지 얘는 안 들어가. 그걸 갖다가 직접 환원법, 그냥 직접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도 넣어야 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n분의 1로 정액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직선 환원법이다 또는 직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거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어쩌다 봐. 중간에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겠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학계론하고 민법하고 이제 보면요, 어떤 그 문제를 제시하고 지문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갑을 병정해가지고 어떤 사례를 이렇게 딱 상황을 주고 지문이 5개가 나오면 그게 다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전개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제법 있어요. 연결되는. 근데 학계론은 그런 게 없어요. 지문 하나씩 툭툭툭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자체가 거의 없고 그냥 결론만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냐면 닥치고 암기하면 돼요. 닥치고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닥치고 암기하면 돼요. 자,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건물은 직선법. 끝. 이렇게. 네. 다음 5번 냉장고. 집에 냉장고 있으신 분들 손 번쩍. 어이씨, 이 동네는 힘들게 사시는군요. 그러구나. 자, 냉장고 만드는 LG전자, 삼성전자 가보니까 아니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는데 계속해서 냉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요즘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냐, 근데 왜 계속 만드느냐 했더니 그 LG 삼성에서 그런 거예요.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계속 쓰다 보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는 뭐 고장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제 기능을 못할 걸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그게 바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래요. 맞죠?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소모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사고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일반 재화는 생산비를 투입하면 그 물건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용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부증성 때문에 새롭게 비용을 투입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만. 네. 다음 뭐 6번은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영속성. 다음 4번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개별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 자, K7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존재해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다음 이것 좀 들어볼 거예요. 갑돌이가 우리나라 주유소 재벌인데 주유소를 299개를 가지고 있어요. 갑돌이는 왠지 뭔가 허전한 빈 구석이 느껴지지 않을까? 300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00호점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1번지, 2번지 토지가 있는데 1번지 토지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1번지 토지에다가 300호점을 차리려고 1번지 토지 소유자를 찾는데 안 나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세상에 1번지 토지와 똑같은 토지는 존재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물리적 비대체성이래요. 맞아요. 근데 1번지 토지가 안 된다면 인접에 있는 2번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유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인접성에 의해서 토지는 용도가 또 다양하니까 1번지가 안 되면 인접에 있는 2번지 토지를 대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되지만 인접성 등으로 인해서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적인 이용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좀 이따 이제 문제풀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볼게요. 제가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를 한 갑 샀어요. 담배를. 그래가지고 요 담배 샀거든요. 내가 5,000원 냈어. 그러면 이 담배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내 거예요. 근데 담배를 깜빡 놔두고 나와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5분 있다 갔어. 그 직원한테 내가 아까 담배를 샀는데 놔두고 갔다. 기억하냐 했더니 알고 있다는 거야. 아우 다행이다. 주세요 했더니 다른 손님한테 줬다는 거야. 그럼 내가 황당하죠. 내 건데. 응? 그랬더니 빼가지고 이걸 준 거야. 이거 가져가래. 똑같은 거 이거 가져가래. 그러면 지금 이 편의점 알바생은 내 허락도 없이 내 소유권의 물건을 딴 놈한테 넘겼죠. 팔았죠. 이놈 콩밥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냐면 안 돼. 아까 내가 샀던 물건과 똑같은 걸 나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담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1번지 토지를 살려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이제 잔금 치려고 가더니 이 토지 소유자가 딴 놈한테 실수로 팔아버린 거야.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내 건데 왜 팔았어? 했더니 얘가 I'm sorry. 대신에 옆에 있는 거 2번지 토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토지가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대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만. 다음 양가로 5번. 토지는 인접해 있고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토지하고 협동적인 이용도, 뭐 경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서 2번에 보니까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란 말 나왔죠. 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근거된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그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자연적 본원적 특성이에요. 이제 경제적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갈 거예요. 경제적 인문적 특성. 근데 아까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연적 특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인문적 특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자, 일단 17페이지 봅니다. 토지의 17 인문적 특성 또는 경제적 특성. 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 어울리게 유효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양가로 2번.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쪼갠다면, 합친다면 토지 면적 규모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증강가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예요? 크게 중요한 소리는 아니고 대신에 좀 이따 이제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지만 토지를 분할할 수는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면적대로 분할한다면 틀립니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거든요. 주거용지야, 주거용지. 근데 그걸 갖다가 10필지로 쪼갠다고 해봐. 한 필지가 몇 제곱미터? 10제곱미터? 거기다가 건폐율 적용하면 뭐 짓자는 거야 그게? R밖에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용도별로 대지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이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한다 하면 안 돼요. 어디?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몇 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인생의 주기는 60부터니까. 상공에는 15야 둥근 달이 있으니까 150제곱미터. 녹지는 한시의 대가 200이란 사람이 실읍졸이니까 200제곱미터 이렇게. 이거 중요한 숫자죠? 처음 들어봤나? 어머 분위기 왜 이런데? 그래요. 이게 이제 공법 시험에는 중요할지 모르는데 학교로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학교로 시험에 안 나와요. 공법에서 중요하지만 학교는 시간에는 이것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대지를 분할할 수는 있어요. 분할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면적대로 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분할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다음 위치 가변성. 자 여기 27번지 토지가 있어요.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부동성 해봤죠? 부동성이 뭔 말인지 알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저 27번지 토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 위치는 달라질 수 있죠. 이 토지는 그대로인데 이 주변에 뭐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도로가 빵 뚫렸어. 아파트도 막 들어섰어. 그러면 27번지 토지는 원래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평당 6천원짜리였어. 근데 지금 평당 60만원이 될 수도 있죠.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회적 위치, 행정적 위치, 경제적 위치가 있죠. 저저번 주에 효용,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이 상호작용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발생한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상하게 여러분들 과거에 좀 민감하신가 봐. 과거에 했던 뭔가를 물어보면 되게 막 쫄아있어 눈빛이. 그게 바로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가격 변동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 소리도 해봤거든요. 그때 그거야 그거. 사회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세부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 부동산이 있는데 내 부동산 주변에 뭐 어떤 좋은 학교, 뭐 공원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 토지의 부동산의 상대적인 위치, 유용성,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다음 우리 지역의 실업률, 고용률, 소비수준, 소득수준 어떤 교통체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이 지역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뭐 세금을 어떻게 했다 조세제도 뭐 투기지역으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정부의 행정적 법률적인 어떤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굳이 여기서 열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토지 특성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아까 저 끝에 보니까 자연적 성하고 인문적 성하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들 인문적은 가끔 나와요. 근데 문제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정성과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2번 부동성에 의해서 지역화, 국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4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5번 개별성에 의해서 부동산은 임장활동이 요구된다.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방금 배웠으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그런 유형도 볼 텐데, 문제풀이를 제대로 안 하면 틀린 것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틀린 것만 찾는 거야. 아이씨, 근데 다 맞아. 지문이 다 맞아요. 다 맞아. 분명히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다 맞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영속性확실하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유용한 거 당연하지. 그럼 이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볼래요? 이제 이런 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더 빨리 짓거든요. 틀린 거 고르라고 하니까 요건 안 읽고 이제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봐버린 거야, 이렇게. 근데 틀린 지문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데 5번까지 읽었는데 틀린 지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지문을 또다시 1번부터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또박또박 읽어서 여기를 다시 보고 나서, 아, 자연적 특성을 물어봤구나. 근데 얘는 인문적성이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기술을 좀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지문 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환장해버려요. 환장한다고. 진짜 내가 모르는 걸 틀려서 틀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막 이런 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한두 문제 날라가지고 한두 문제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시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이 떨어지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그날 절대 시험 좀 보지 마세요.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은 70점, 민법 60점 맞아가지고 안전하게 합격하시면 돼요. 예. 합격은 7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려가면서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중에는 또 이제 작년에 아픔을 또 안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작년 시험 떨어지셔가지고 또 이제 11월 달부터 또 열심히 또 공부 결석 한 번도 않고 수업 들으신 분도 계세요. 이 중에는. 그럼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거 다음에 저 사리를 들 텐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다음에 저 말을 할 것 같은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동영상이나 대충 보고 나 혼자 정리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가질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합격 점수가 이제 60점인데 문제는 학생들은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어떤 지문에서 어떻게 함정을 주는지 이런 걸 잘 구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그냥 듣겠다,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해버리면 A는 시험에 잘 나오고 B는 함정이 잘 나와. 근데 C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래도 한 번쯤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는 알아듣겠고 B도 대충 보고 C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C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혼자 독서실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서 시험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 많아.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자꾸 주구장창 매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이제 뭐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또 혼자 이렇게 뭔가 좀 공부할 시간도 필요한 것도 같고, 근데 자꾸 이제 학원 시스템 학원에도 와야 되고 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배운 거 복습하고 또 하려다 보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학원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물론 이제 몇 년씩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아닌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한 방법. 그래서 좀 혹시 이제 아까처럼 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가지 마시고 항상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만약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또 내가 과연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남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립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본드를 붙여줄까요? 본드. 자, 핵심 지문 1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감가수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네. 4번.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 이득과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 이익이 발생된다. 맞는데 이런 거 오답이 안 나온다고. 운용을 통한 소득과 처분을 통한 소득. 네, 됐어요. 7번. 틀린 것 같은데 한번 왜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저기 이거는 부증성이 아닌데요.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틀렸고요. 넘겨서 18번 18페이지 13번.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맞죠? 다음 14번. 부동산의 개별성. 자, 아직 안 들으신 분들 얘기 잠깐 들을게요. 이제 다음 주에도 하고 이제 뒤쪽에서도 한번 살짝 나올 텐데 공급의 탄력성이란 말이 있어요. 공급의 탄력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 그래서 일반 재화, 분필 같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 다시 14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개별성이 아닌데? 부증성 때문에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부증성 때문에 토지량은 고정이야.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독점 소유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독점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독점. 자, 14번은 개별성이 부증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비독점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독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다음 15번. 토지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마음대로 면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저 밑에 랜드 포인트 토지 소유권 있죠? 그렇죠. 그거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